비 오는 새벽, 강철은 가로등 불빛 아래 혼자 서 있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손에 꼭 쥔 건 여리의 손수건. 예전에 여리가 무심코 건넸던 물건이었다. 비 맞지 말고 이것 써.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었지. 지금은 그 웃음이 어디에도 없었다. 여리가 사라진 지 3일째.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이정의 수화도 심지어 비비의 무속 연락망도 흔적 하나 찾지 못했다. 하지만 강철은 확신했다. 그녀는 살아있다. 그리고 그가 반드시 찾아내야만 한다는 걸. 그 시각 여리는 한쪽 발목에 족쇄를 찬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벽에는 온통 이상한 부적이 붙어 있었고 공기엔 비릿한 냄새가 가득했다. 너 정말 뭐하는 인간이야? 여리가 이를 악물며 소리쳤다. 눈앞엔 풍산이 있었다. 전에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던 맹인 판수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빛엔 아무 감정도 없었다. 오히려 너무 차가워서 인간 같지 않았다. 난 인간이 아니다. 이제는. 그래서 날 여기에 가둔 이유는 뭔데? 풍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팔척귀를 다시 부른다. 넌 그 의식의 마지막 열쇠다. 그 안에 흐르는 무녀의 피, 그게 필요하다. 여리는 비웃듯 쏘아붙였다. 그걸로 뭘 하겠다는 건데? 이 세상을 귀신 천국으로 만들기라도 할 셈이야. 풍산은 미소 지었다. 이미 시작됐어. 넌 너희 할머니처럼 팔척귀의 기운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지. 하지만 널 통해 다시 열 수 있어. 균형을 깰 수 있다고. 할머니를 아는 거야. 여리의 숨이 가빠졌다. 내 할머니. 넙덕 죽였던 것도 너였어. 풍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리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강철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나한테 말 안 했냐고. 풍사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 아이는 널 지키려 한 거야. 그때도, 지금도.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약하지. 여리는 천천히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다시 자신을 향해 묶여있는 결계를 느꼈다.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억눌려 있던 에너지, 두려움과 상처 속에 묻어둔 무녀의 힘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여리가 있는 곳을 찾았어. 강철은 숨을 몰아쉬며 이정에게 보고했다. 손에는 마른 부적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끝엔 여리의 핏자국이 미세하게 남아 있었다. 그게 어디야? 팔척귀를 봉인하려 했던 신당 터 위에 지어진 곳. 이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이번엔 끝내야지. 풍산도 팔척귀도. 강철은 손에 감은 붉은 실을 조용히 매만졌다. 그것은 여리가 예전에 만들어준 인연의 끈이라며 장난처럼 묶어줬던 것. 이거 우리 인연 끊기지 말라고. 그 말이 지금도 귓가를 맴돌았다. 여리는 결계 안에서 눈을 떴다. 숨을 들이마실수록 뭔가 뜨거운 에너지가 안에서 솟구쳤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자신이 외면했던 것, 이제는 외면할 수 없었다. 그때였다. 들리지 않아야 할 목소리가 들렸다. 여리야, 할머니였다. 이젠 날 잊어도 돼. 내가 널 미워했던 게 아니야. 무녀의 운명을 안타까워했을 뿐. 여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전 이제 도망치지 않을래요. 그 순간 결계에 금이 갔다. 무녀의 각성이 시작된 것이다. 풍사는 미동도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다시 결계를 강화하려 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막았다. 쿵! 지하의 문이 부서졌다. 강철이 들어섰다. 숨이 거칠게 올라왔지만 그의 눈엔 오직 여리만 있었다. 여리, 강철아.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서로가 느꼈다. 살아있구나. 정말 살아있구나. 풍사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 눈빛은 완전히 괴물 그 자체였다. 또 방해구나. 강철은 검을 뽑았다. 다시는 널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풍사는 손을 뻗었고 팔척귀의 검은 기운이 그의 몸에서 튀어나왔다. 그 기운은 지하를 휘감았고 마치 악몽처럼 공간을 뒤틀었다. 강철은 숨도 쉬지 않고 풍산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의 싸움은 폭풍 같았다. 전기처럼 튀는 충돌, 결계가 깨지고 기운이 퍼지고
그 와중에도 강철은 계속 여리 쪽을 의식했다. 여리야, 조금만 더 버텨. 그의 말에 여리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올렸다. 자신의 존재, 자신의 과거, 자신의 상처 모든 걸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이젠 괜찮아. 난 나야. 난 너를 지킬 수 있어. 그녀가 손을 뻗자 빛이 쏟아졌다. 그 빛은 강철의 검과 맞닿았고 팔척귀의 기운을 완전히 지원했다. 풍사는 비명을 지르며 무너졌다. 한참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강철은 무릎을 꿇고 헉헉 숨을 몰아쉬었다. 여리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 강철은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웃었다. 늦어서 미안. 그 말에 여리는 주저없이 그를 안았다. 얼굴을 그의 어깨에 묻은 채 오래도록 울었다. 내가 널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사라졌어. 강철은 조용히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난 너 미워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차라리 그게 나았으니까. 이젠 미워 안 할래. 그래줘. 잠시 뒤 여리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다. 강철아, 이제 우리 도망치지 말자. 그래, 우리 같이 끝까지 가자.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히 입을 맞췄다. 혼돈과 죽음, 그리고 고통 속에서 피어난 사랑. 그것이 바로 지금의 그들이었다. 여리는 한참을 자다 깼다. 창문 밖으로는 오후 햇살이 따사롭게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직도 싸늘했다. 팔을 움직이려다 팔목에 붙은 밴드를 보고 멈칫했다. 정화된 부적이 감싸져 있었다. 꿈이 아니었구나. 무녀로 각성했던 순간 그녀는 확실히 느꼈다. 팔척귀의 기운이 자신의 내면을 스치고 지나갔던 것. 그게 단지 봉인된 게 아니라 아직 남아있다는 걸. 그 순간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강철이었다. 왼팔엔 붕대가 감겨 있었다. 눈은 다 풀려 있었다. 일어났어. 여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마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말이 필요 없었다. 괜찮아. 너부터. 너 피도 많이 흘렸잖아. 강철은 어깨를 으쓱했다. 이제 익숙해. 근데 넌. 여리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때 느꼈어. 내가 무서워하던 힘이 뭔지. 왜 할머니가 날 구판 근처에도 못 오게 했는지. 이제 이해돼. 그래도 넌 그걸로 나 살렸잖아. 나도 내가 아니었으면 거기서 못 나왔을 거야. 두 사람 사이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여리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 우리 평범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강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다. 무녀랑 귀신 사냥꾼이었는데 평범은 이미 글렀지. 여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오래 묵힌 한기를 조금씩 걷어내고 있었다. 한편 왕 이정은 영상 김봉인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간 조용히 움직이던 영상은 여리 납치 사건과 풍산의 정체가 드러난 후에도 변명 하나 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전하, 이 일은 어쩌면 조상들이 숨겨둔 재앙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풍산을 조정한 것도 그 팔척귀라는 놈도 다 일부러 방치했다는 겁니까? 김봉희는 눈을 감고 말했다. 귀는 조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방향은 줄 수 있죠. 이정은 손을 꽉 움켜쥐었다. 제가 전하라면 왕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지켜야 한다면 이제는 막아야겠죠. 숨긴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면 그 책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강철이와 여리처럼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을 지켜보며 더 이상 손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정은 드디어 정치적으로 결단한다. 귀령 관련 기록을 전면 공개하고 팔척귀 잔재를 뿌리 뽑기 위한 귀령 청정 작업을 명령한다. 같은 시각 여리는 나와 있었다. 소음, 바람, 햇살이 전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옆에 섰다. 강철이었다.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할머니의 유언 기억나? 무녀가 되지 말라는 말. 아니, 그보다 전에 했던 말. 넌 착한 애라고. 여리는 고개를 돌려 강철을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여리야, 넌 착한 애야. 그게 내 힘이야. 지금 고백이야. 그럼 할까? 강철은 진지하게 말했다. 그날 내가 날 미워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난 그게 너무 기뻐서 밤새 울었어. 진짜야. 그래서 다시 말하고 싶었어. 널 지키고 싶다고. 여리는 작게 웃으며
그럼 다시 시작해볼래? 지금부터 시작하자.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뭔가 거창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았지만 그 따뜻한 체온 하나로 충분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근처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지된다. 폐쇄된 신당터에서 팔척귀의 기운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한 것. 폐허가 된 공간 한가운데엔 부적이 찢겨진 자국, 깨진 항아리, 그리고 그 안에서 어둡게 흔들리는 그림자 하나. 풍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뒤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조용히 웃고 있었다. 김봉인의 아들, 왕족의 피를 이은 또 다른 인물. 귀궁의 진짜 흑막이 서서히 드러난다. 며칠 뒤 여리는 무녀로서의 각성을 겪은 뒤 몸은 아직 가볍지 않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져 있었다. 밖에는 강철이 기다리고 있었다. 문을 열어주며 조용히 웃는 그의 얼굴에 여리는 피식 웃었다. 그럼 오늘은 안아주는 걸로 퉁치자. 여리는 그 말에 조금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다. 그런 거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나 쉽게 안 해. 너니까. 너라서 그만큼 말할 수 있어. 얼굴이 조금 붉어졌다. 그리고 그걸 본 강철은 살짝 웃음을 지었다. 창밖으론 초여름 햇살이 부드럽게 깔리고 있었다. 며칠 뒤 여리는 본가를 찾았다. 할머니가 쓰시던 방에서 그녀는 오래된 장롱 안에서 익숙한 천 조각을 발견했다. 낡은 무녀의 복식, 그리고 할머니가 직접 만든 것으로 보이는 작은 부적 상자. 그녀는 조심스레 꺼내 한참을 바라봤다. 그 안엔 무녀는 원한을 풀되 그 원한에 먹히지 말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여리는 자신이 왜 무서웠는지를 깨달았다. 할머니는 날 지키려고 그랬던 거구나. 무녀의 삶은 귀신과 마주하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어둠과 그 어둠을 만든 인간의 마음까지 마주하는 일이기도 했다. 쉽게 버틸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가 아니었다. 한편 이정은 본격적인 귀령 정리를 시작하고 있었다. 전국의 폐사지, 폐촌, 폐묘지 등을 중심으로 귀령이 잠식한 장소들을 정리하고 신당의 기록을 복원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국민적 혼란을 막기 위해선 귀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언급할 순 없었지만 수면 아래선 이미 조직이 가동되고 있었다. 귀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이정은 고개를 들었다. 보고서를 펼쳐든 참모에게 물었다. 여리와 강철, 이 둘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강철은 여리를 중심으로 다시 귀령지도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여리도 무녀 복귀를 결심한 듯 보입니다. 이정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럼 그들이 앞으로 귀궁의 핵심이겠군. 강철과 여리는 폐사지 근처에서 함께 있었다. 하루 종일 터에 깃든 귀령의 잔재를 조사하느라 지친 탓인지 둘 다 말수가 줄었다. 여리는 붓을 들고 오래된 지도 위에 새로운 귀령 경로를 그려가며 말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강철은 눈을 감은 채 누워 대답했다. 너 화난 거? 아니, 사람들. 그건 인정. 여리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것도 없잖아. 이대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넌 괜찮아. 강철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일어났다. 그녀 옆으로 와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다. 여리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손을 얹었다. 난 내 옆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 그 말에 여리는 눈을 피했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했다. 그러다 강철이 물었다. 근데 너 나한테 안 무서워? 왜? 내 아내도 그날 이후로 무언가 남은 것 같아서. 여리는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그날 내가 너 지켜봤어. 내가 무서웠다면 지금 여기 안 있었겠지. 강철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중얼였다. 너 진짜 날 위험하게 만들어. 그럼 조심해. 나 계속 옆에 있을 거니까. 그리고 같은 시각 궁 안 금고에 잠들어 있던 고문서 하나가 사라졌다. 그 문서를 훔친 인물의 그림자는 은밀하게 귀령 지도 중 하나를 펼쳐들었다. 그가 보고 있는 곳은 알려지지 않은 폐공간, 귀령이 가장 오래 잠들어 있던 땅이었다. 그리고 그 인물의 손엔 가문의 인장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바로 왕 이정의 친동생
정치에서 사라진 지 오래라 여겨졌던 그 사람이 돌아오고 있었다. 귀궁 11화를 예측하며 소설로 써보았는데요. 본방송과 맞아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화도 예측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